네, 안녕하세요. 2월 9일 화요일 아침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입니다. 제가 지금 서울에 체류하고 있는데 몸은 기억한다는 가져오질 못해서 아직도 가야 할 길만 계속 읽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부 사랑 6번째 챕터인가요?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 159페이지 내용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 이처럼 분별 없이 주기만 하는 파괴적인 양육의 이면에는 많은 동기가 숨어 있다. 그러나 거기에는 예외 없이 공통적인 근본 원인이 있다. 그것은 사랑이라는 미명하에 주는 자는 받는 자의 정신적인 욕구와는 상관없이 자기의 욕구에 따르고 이를 충족시킨다는 점이다. 한 목사님이 마지못해 나를 찾아왔다. 부인이 만성 우울증으로 고생하고 있고 두 아들은 대학을 다니다 그만두고 집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가족 모두가 병이 났는데도 목사는 처음에 자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했다. 내 힘으로 탈 수 있는 일은 다 해서 그들과 그들의 문제를 다뤘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깨어있는 동안은 항상 그들을 염려하죠. 조사 결과 이 사람은 정말 뼈 빠지게 일해서 아내와 아이들의 욕구를 채워주고 있었다. 두 아들에게 새 차를 사주고 한편으로는 그들이 노력해서 자립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보험까지 들어 비용을 대고 있었다. 또한 그는 시내에 나가서 오페라를 관람하는 일이 죽도록 싫지만 부인을 시내의 오페라 극장에 데려가곤 했다. 자기 일도 무척 바빴지만 집에 있는 자유시간에는 부인과 아이들이 집 치우는데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서 그 뒤치다거리를 다 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밤낮 그들을 위해 자신이 그렇게 내동댕이 치는데 지치지 않았나요? 그는 대답했다. 물론 지쳤어요. 그런데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들을 내버려 두자니 너무 안쓰러운걸요. 나는 염려가 대단해서 그들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주어야 하는 한 절대로 방관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아주 명석한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사랑을 갖고 있고 가족을 염려하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아버지는 상당히 유명하고 명석한 학자였지만 알코올 의존증 환자였고 여자를 좋아해서 가족에 관심이 전혀 없었으며 가족을 아주 등한시했다는 사실이었다. 이윽고 이 환자는 어렸을 때 자기는 자라서 아버지처럼 무심하고 무관심하게 살지 않고 인정 많고 가족을 염려하는 사람이 되기로 맹세했던 것을 기억해냈다. 얼마 후에는 자기가 사랑 많고 인정 많은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얼마나 막대한 노력을 했는지 목회직 수행을 포함해서 많은 행동이 이런 이미지를 기리는 데에만 온통 바쳐졌음을 깨달았다. 그가 잘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그가 가족을 얼마나 어린아기처럼 대했는가 하는 것이었다. 그는 계속해서 부인을 내 아기 고양이라고 불렀으며 훌쩍 다 자란 건장한 아들들을 내 귀여운 꼬마들이라고 불렀다. 그는 이렇게 하소연했다. 달리 어떻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아버지께 반발해서 가족들을 상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사랑하기를 그만두고 나 자신을 나쁜 놈으로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가 분명히 알아야 했던 것은 사랑한다는 것은 그저 행동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존재를 완전히 바쳐야 하는 복합적인 행동이라는 것이다. 즉, 머리와 마음이 같이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했다. 가능한 한 아버지와는 달라야 된다는 강박관념 때문에 그는 사랑을 표현하기 위한 융통성 있는 대응 체계를 발달시킬 수가 없었다. 적절한 때에 주지 않는 것이 적절치 않은 때에 주는 것보다 더 인정을 베푸는 것이라는 점을 배워야 했다.
또한 스스로 돌볼 능력이 있는 사람을 돌보기보다는 독립심을 길러주는 것이 오히려 사랑이라는 사실도 배워야 했다. 또한 자신의 욕구와 화나는 이유, 그리고 분노와 기대치를 표현하는 것은 자기 희생과 마찬가지로 가족의 정신건강에 꼭 필요하며, 감싸주고 자기 감정을 숨기는 것만큼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하는 것도 사랑에는 포함된다는 것도 배워야 했다. 가족을 아이 취급해왔다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되면서 그에게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는 가족의 뒤치다꺼리하는 것을 그만두고 집을 치울 때 아이들이 제대로 돕지 않으면 드러내놓고 화를 내기도 했다. 계속 지불해온 두 아들의 자동차 보험료도 내지 않았고, 자동차를 계속 몰고 싶으면 돈을 내라고 말했다. 아내에게도 오페라를 보려면 뉴욕에 혼자 가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렇게 변하기 위해서 그는 나쁜 놈처럼 보이는 위험을 감수했으며 가족에게 모든 것을 제공하는 전지전능한 역할을 포기해야만 했다. 이전에 그의 행동은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서의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지만 내면에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숨어 있었기 때문에 스스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그의 가족은 모두 이러한 변화에 대해 처음에는 화를 냈다. 그러나 이윽고 한 아들은 대학으로 돌아갔고 다른 아들은 더 좋은 직업을 찾아 스스로 아파트를 얻어 나갔다. 아내는 새로운 독립성을 즐기게 되었으며 나름대로 성장하기 시작했다. 그 자신도 더 유능한 목사가 되었으며 동시에 인생은 더욱 즐거워졌다. 이 목사의 오도된 사랑은 마조히즘이라는 더욱 심각하게 왜곡된 사랑과 아주 근접해 있다. 보통 사람들은 마조히즘과 사디즘을 순전히 성적 행동과만 연관시켜서 신체적 고통을 받거나 가하는 데서 오는 성적 쾌락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순전히 성적인 사도 마조히즘은 정신질환으로서는 비교적 드물다. 오히려 그보다 더욱 빈번하고 결과적으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 사회적인 사디즘, 마조히즘 현상이다. 이 경우에 사람들은 성적 관계가 아니라 인간관계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거나 스스로 고통을 받고자 한다. 전형적인 경우를 들어보면 어떤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받은 후 우울증 때문에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다. 부인은 정신과 의사에게 반복해서 남편의 잘못된 행동을 이야기한다. 남편은 그녀에게 전혀 신경 쓰지 않았고 계속해서 바람을 피웠으며 식료품 살 돈을 모두 노름으로 날렸다. 또 마음 내키면 며칠이고 외박을 했고 그나마 집에 돌아올 때면 만취 상태에서 아내를 때렸다. 급기야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내와 아이들을 버렸다. 하필이면 크리스마스 전날 밤. 신참 치료사라면 이 가여운 부인의 이야기에 곧바로 동정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좀 더 사실을 알게 되면 이런 동정심은 머지않아 사라지게 된다. 먼저 치료사는 이런 학대가 20여 년 동안이나 계속되어 왔다는 것과 그동안 이 가여운 부인이 짐승 같은 남편과 2번이나 이혼했다 재혼했고 수없이 별거했다 수없이 허회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 다음 부인이 독립심을 갖도록 돕느라 2, 3개월간을 상담한 후 겉보기에는 모든 일이 순조롭고 남편과는 상관없이 삶의 평화를 누리는 것처럼 보일 때 치료사는 똑같은 일이 또다시 벌어지는 것을 본다. 그 부인은 어느 날 행복이 넘쳐 상담실로 뛰어들어와서는 이렇게 외친다. 글쎄 헨리가 돌아왔어요. 그가 지난밤 전화를 걸어보고 싶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났죠. 그는 내게 돌아오겠다고 간청했어요. 정말로 변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라고 했어요. 이것은 단지 이미 그녀도 인정했던 파괴적 행동 방식의 되풀이일 뿐이라고 말해주면 부인은 이렇게 말한다. 그렇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는걸요? 그렇지만 나는 그를 사랑하는걸요? 사랑을 사랑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 만약 치료사가 공격적으로 사랑을 분석하려 들면 환자는 곧 치료를 중단해버릴 것이다. 그렇다면 이건 어떻게 된 것일까? 어떻게 된 일인지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동안 치료사는 부인이
남편의 야만적인 행위와 학대의 긴 역사를 되풀이해서 이야기할 때 몹시 재미있어 하던 것을 떠올린다. 갑자기 이상한 생각이 든다. 아마도 이 부인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즐거움 때문에 남편의 학대를 참고 심지어 학대받으려는 건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런 즐거움이란 어떤 성질의 것일까? 치료사는 그 부인이 자신이 정당하다고 믿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낸다. 부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갖는 것이라서 그 우월감을 유지하기 위해서 학대받을 필요가 있는 것일까? 이제 문제는 분명해졌다. 부인은 자신이 학대받음으로써 우월감을 느끼고 남편이 애걸복걸하며 돌아오게 해달라고 조르는 것을 보면서 가학적인 즐거움을 가질 수도 있다. 또한 남편이 굽히고 들어와 그를 다시 받아줄지 말지 선심을 쓰면서 결정해야 할 때 순간적으로 자기 우월성을 깨달을 수도 있다. 그리고 이러한 순간에 복수하는 기분을 느낄지도 모른다. 이러한 부류의 부인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어렸을 때 아주 심한 모욕을 받았음을 발견할 수 있다. 그 결과 그들은 도덕적인 우월감을 통해 복수하려고 애쓰는데 이를 위해 반복되는 굴욕과 학대가 필요한 것이다. 세상이 잘 대우해주면 세상에 복수할 필요가 없다. 복수 방법을 찾는 것이 생의 목적이라면 이러한 목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세상이 모질게 대하고 있다는 증거를 찾아내야 할 것이다. 마조이스트는 학대에 대한 자신의 굴종을 사랑으로 본다. 그러나 사실은 끊임없이 복수할 구실을 찾는 그들에게 이러한 굴종은 필요악이며 이것은 근본적으로 증오에서 출발한다. 마조이즘은 사랑에 대한 또 하나의 아주 중요한 오해, 즉 사랑은 자기희생이라는 오해를 부각시킨다. 이런 신념에 힘입어 지금 예시한 마조이스트는 학대를 참아내는 것을 자기희생이라 생각하다가 결국에는 사랑으로 여기게 되었고 자신의 증오는 인정할 필요가 없었다. 예로 든 목사의 경우도 역시 자기희생적인 행동을 사랑이라고 간주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족보다 자신의 이미지를 보존하기 위해 스스로 필요해서 그렇게 살아온 것이다. 치료 초기에 그는 연신 자기가 부인과 아이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는지를 이야기하며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는 그런 모든 행동에서 아무것도 얻은 게 없다고 믿게끔 유도했다. 그러나 실은 얻은 것이 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를 한다고 생각할 때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신의 책임을 거부하고 있다. 그것이 무엇이든 무언가를 할 때에는 그것을 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를 가장 만족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무엇이든 다른 사람을 위해 한다 해도 사실은 우리의 필요를 충족시키는 행위이다. 아이들에게 너를 위해 해준 모든 것에 감사해야 한다고 말하는 부모는 분명 심각할 정도로 사랑이 결핍된 사람들이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의 기쁨을 안다. 순수하게 사랑하는 순간의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기 때문이다. 아이를 낳는 것은 아이를 갖고 싶기 때문이고 아이에 대한 사랑이 넘치는 부모라면 그것은 그러한 부모가 되기를 원했기 때문이다. 사랑은 자신의 변화를 의미하지만 이것은 자기 희생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기 확대인 셈이다. 나중에 논의하겠지만 순수한 사랑은 자기를 채워나가는 활동이다. 사실 그 이상이다. 그것은 자신을 위축시키기보다는 확대시키고 자신을 메마르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충만하게 한다. 실제적인 의미에서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똑같이 이기적이다. 여기에 사랑은 이기적이면서 동시에 이기적이지 않다는 역설이 성립된다.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건 이기적인가 아닌가가 아니다. 그 구별은 행동의 목적이 무엇인가이다. 진정한 사랑의 경우 그 목적은 항상 영적 성장이고 사랑이 아닌 경우에는 그 목적이 항상 다른 것에 있다. 네. 굉장히 심오한 내용이 들어있는데 그 예시로 든 목사의 그 스토리 그리고 마조이스트로 나온 그 어떤 부인의 예를 들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또 자기 학대를 통해서 또 자기가 희생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이야기를 이 책을 통해서 보게 되었는데요. 사랑과 사랑이 아닌 것은 똑같이 이기적이지만 그 목적에 따라서 구별될 수 있다. 진정한 사랑은 영적 성장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스카펙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166페이지까지 사랑은 자기 희생이 아니다 라는 챕터를 읽었고요. 내일은 이어서 사랑은 느낌이 아니다로 여러분과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음을 만져주는 남자, 마만남의 같이 읽기, 아직도 가야 할 길 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